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북나입니다. 아침에 병원을 간 뒤 오후 4시가 지나서야 이제 겨우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인이 추천해준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10방 넘게 맞고 왔는데 조금은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꼭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FOMC 회의록 결과와 PPI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본 이후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회의록입니다. 지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이션 속도에 놀랐고 물가가 내려갈 때까지 더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강한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전체적인 어조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비해 훨씬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둘째, FOMC 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 셋째,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천천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일부 연준 관리들은 매우 불확실한 세계 경제 및 금융 환경 가운데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긴축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연준도 인정하고 있기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긴축 속도 조절이 당장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PPI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산자의 관점에서 본 인플레이션 척도인데요. PPI가 높아지면 기업이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종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먼저 발표된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PPI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주목해서 볼만한 부분은요. 전월 대비 PPI와 전년 동월 대비 PPI가 모두 예측치보다 높게 발표되었다는 점인데요. 특히 지난 두 달간 작게나마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전월 대비 PPI가 이번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부분이 주목해서 볼만한 대목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개선되었지만 여행, 숙박, 외식, 병원 등 서비스 물가가 뛰어오른 것이 전체 PPI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되는 CP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코어 CPI 예측치는 6.5%이고요. 헤드라인 CPI의 예측치는 8.1%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코어 CPI 예측치인 6.5%가 지난번 발표 수치인 6.3%보다도 오히려 높았다는 점입니다. 근데요, 돈복남님, CPI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코어는 뭐고 헤드라인은 뭔가요? 네, 잘 모르시는 코리니, 경리니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오늘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노동청에서 발표한 CPI 데이터입니다. 왼쪽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모든 항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세부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CPI에서 측정하는 데이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식품,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코어 CPI고요. 한국식 표현으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돈복남님, 헤드라인 CPI는 뭔가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헤드라인 CPI라고 해서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어 CPI에서 제외된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한 CPI가 바로 헤드라인 CPI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어 CPI와 헤드라인 CPI를 나눠서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어 CPI에서 제외된 것이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식품과 에너지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와 식품의 가격은 다른 물가에 비해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자연재해가 생기거나 전염병이 돌게 되면 곡물, 야채, 육류의 가격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잘 아실 거고, 지금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이슈가 생기면 유가 등 에너지가 큰 폭으로 유동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의 가격이 포함된 헤드라인 CPI로 인플레이션을 파악하게 되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물가에는 문제가 없고 특정 이슈로 인해 유가만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랐다며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면 경기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고요. 반대로 유가만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CPI가 낮아졌다고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 경제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일반적으로 코어 CPI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만의 접근 방식으로 시장을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연준의 접근을 바탕으로 시장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연준이 헤드라인 CPI에 무게를 더 두던 시기가 있었고요. 코어 CPI에 무게를 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코어 CPI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낸 아서번즈는 인플레이션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통제를 벗어난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한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의 여파로 오펙의 석유 금수 조치가 있었고 이때 미국 유가가 4배로 올랐습니다. 아서번즈는 이런 요소가 통화정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석유 및 에너지 관련 상품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CPI의 11%나 차지하는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번즈는 단호했습니다. 이후에 식품 가격까지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아서번즈는 회로 멸치를 대량으로 살상시킨 엘니뇨 현상이 원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재해로 인해 멸치값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 비료와 공급 원료 가격이 급등했어요. 결과적으로 소고기 가격까지 상승했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아서번즈는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에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현재의 코어 CPI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는 물가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이기에 헤드라인 CPI가 중요하다. 6월 당시의 데이터를 보면 코어 CPI는 전월 대비 살짝 내려왔지만 헤드라인 CPI는 9%를 넘어갔습니다. 연준이 코어 CPI를 중시했다면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연준은 지금 헤드라인 CPI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코어 CPI와 헤드라인 CPI의 중요성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처럼 보일 수 있기에 코어를 위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치솟는 물가가 문제되는 상황 속에서는 헤드라인의 중요성도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CPI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상대적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CPI를 구성하는 각 항목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지수에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식품은 1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에너지는 8.7%를 차지하며 나머지 코어 CPI는 77.7%의 비중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될 CPI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데이터부터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최근 몇 달간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일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코어 CPI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난번 발표 때 오히려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CPI 예측치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CPI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코어 CPI는 지난번보다도 더 오를 것으로 시장이 예측하는 이유를 이제는 좀 아시겠나요? 결국 지금 상황은 유가와 식품은 어느 정도 감소 추세에 있기에 코어 CPI를 구성하는 항목의 물가가 어떻게 나오냐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어 CPI가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7%이기 때문에 코어 CPI에서 큰 변화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헤드라인 CPI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코어 CPI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은 전체 CPI에서 무려 32.2%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택 가격의 최근 변화를 보시면 지난 9월 CPI 발표 때 전월 대비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물가가 잡히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주택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주택 가격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마지막 부동산 폭락은 2012년에 끝났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미국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고 그 결과로 경기 전망이 안 좋아짐에 따라 집값도 하락이 시작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집값이라는 것이 주가처럼 빠르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 집값이 하락한다는 데이터가 하나의 트렌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JP모건은 이번 발표되는 9월 CPI가 8.3%를 넘어선다면 주식시장의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5%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들 S&P 500 지수가 하루에 5% 하락하는 상황은 후인 시장에는 10% 이상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어 CPI 현재 예측치는 6.5%이고요. 지난달에 발표되는 수치는 6.3%였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CPI의 현재 예측치는 8.1%이고요. 지난달에 발표된 수치는 8.3%였습니다. 코어와 헤드라인 모두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만약에 코어와 헤드라인이 모두 예측치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분명 단기적으로라도 큰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코어와 헤드라인 둘 중 하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방향성을 고민하다가 결국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는 예측치와 함께 전월 대비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CPI의 경우는 예측치인 8.1%보다 0.1% 높은 8.2%까지는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CPI가 8.3% 이상이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 달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셋째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헤드라인과 코어 CPI가 모두 예측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헤드라인 CPI가 8.3%를 넘어간다면 시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헤드라인 CPI가 8.3%를 넘길 경우 현재 19K 부근을 횡보 중인 비트코인의 경우는 6월의 저점인 17.6K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거기서도 버티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13K를 향한 하락 추세가 시작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번 CPI 발표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알아두시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제대로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반버사는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이해가 안 가는 단어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셔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야 됩니다. 맨날 이놈의 FOMC니 CPI 발표니 코어니 헤드라인이니 맨날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완벽한 정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시장에서 있는다? 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지 남들을 이길 수 있는 경쟁적인 힘이 생깁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코인 유튜버 중에 경제 지식 알려드리는 곳 없죠? 좀 지루할 수도 있어도 여러분들 꼭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교육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10명 중에 8명이 잃는 시장에서 10명 중에 2명이 돼서 돈을 벌어가야죠.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내려 꽂을지 그래도 약간의 반등은 주고 내려 꽂을지가 조금 중요하겠는데요.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그냥 바로 내려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리하게 고배율 숏 포지션을 정리하려면 단기 반등을 준 후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맞겠죠.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자고요.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1분 1초가 되게 중요하고요. 중장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개념 정도를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장기 하락 추세선의 지지 여부입니다. 과연 여기서 내려 꽂는다고 해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지지가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잘 지켜보자고요. 우리 돈패밀리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카톡방도 있고요. 이렇게 오늘같이 중요한 날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코인 텔레그램도 있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다 남겨두겠습니다. 꼭 들어오시고요. 멤버십 톡방도 있습니다. 좋아요 등급 이상부터는 멤버십 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선 오늘같이 이런 중요한 날 CPI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톡방입니다. 꼭 다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진짜 돈봉남 대단하다, 어떻게 저 몸으로 방송하고 있냐 하실 정도로 살짝만 움직여도 근육을 칼로 도려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 1일차 때 방송한 것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열이 39도 올랐는데도 라이브 방송했었죠. 무튼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